자정의 차가운 공기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의 복도를 감쌌다. 대부분의 사무실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서지혜 검사의 사무실만은 예외였다. 그녀의 책상 위 스탠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날카로운 불빛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를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의 원안에서 그녀는 끈질긴 사냥개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은성그룹의 복잡한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에 고정되어 있었다. 몇 달째 그녀는 이 거대한 기업 제국이 벌이는 추악한 비자금 스캔들을 파헤치고 있었다. 파면 팔수록 거미줄처럼 얽힌 불법과 부패의 흔적들이 드러났고, 그 모든 실의 끝에는 단 한 사람, 은성그룹의 회장 강태준이 있었다. 언론은 그를 금융계의 괴물, 기업 사냥꾼이라 불렀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냉혹하고 무자비하다는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승자의 환호 대신 패자의 눈물과 파산한 기업들의 잔해에만 남는다고 했다. 지혜는 책상 한쪽에 놓인 그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공식 석상에서 찍힌 사진 속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인간적인 따뜻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혜는 그 눈빛에서 오직 목표를 향한 집요한 욕망과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잔인함만을 읽었다. 그녀에게 강태준은 단순한 수사 대상이 아니라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할 거대한 악의 화신이었다. 선배님,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피곤에 젖은 목소리와 함께 박민수 수사관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 2개가 들려 있었다. 그는 지혜의 책상으로 다가와 커피 한 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이러다 쓰러지시겠습니다. 벌써 며칠째 밤샘이십니까? 집에도 좀 들어가셔야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지혜는 그제야 서류에서 눈을 떼고 뻣뻣해진 목을 풀었다. 박 수사관이야말로 퇴근 안 하고 뭐해.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시작해도 되는데. 그녀는 고맙다는 의미로 고개를 까딱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긴장으로 굳었던 몸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의 빛은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박 수사관은 한숨을 내쉬며 지혜의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자료들을 훑어보았다.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파면 팔수록 끝이 보이지 않는 늪 같아요. 은성그룹의 법무팀은 국내 최고라고 하던데 우리가 과연 저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의 말투에는 은연중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상대는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거대 재벌이었고 그들의 힘은 검찰 조직 내부에까지 깊숙이 미치고 있었다. 지혜는 컵을 내려놓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너뜨려야지.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 저들이 아무리 거대해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저들을 심판하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신념이 담겨 있었다. 박 수사관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서지혜라는 검사가 왜 특수부에서 가장 집요하고 실력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들은 다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일에 몰두했다. 시간은 새벽을 향해 속절없이 흘러갔다. 지혜는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와 해외 계좌를 통해 교묘하게 세탁된 자금의 흐름을 역으로 추적하고 있었다. 강태준과 그의 측근들은 전문가들을 동원해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하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범죄라도 반드시 작은 실수나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라고 믿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수백 개의 거래 내역을 훑어보던 그녀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스위스의 한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간 거액의 자금이 몇 차례의 돈 세탁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기부금 형태로 한 복지재단에 입금된 내역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합법적인 기부였다. 하지만 지혜는 그 재단의 이름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곧바로 재단의 이사진 명단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모니터에 떠오른 이사진의 명단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고 숨을 멈췄다. 최진규, 현직 국회의원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이었다. 그는 평소 청렴하고 서민적인 이미지로 대중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다. 정치 자금과 관련된 여러 스캔들에서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언제나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은성그룹의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정황. 강태준이 단순히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이용해 정계의 유력 인사들을 관리하고 자신의 사업적 이권을 챙겨왔을 가능성이 컸다. 최진규 의원은 그 핵심에 있는 인물일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 사건이 아니라 정경유착의 거대한 뿌리를 뒤흔들 수 있는 초대형 스캔들이었다. 지혜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결정적인 한방,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해당 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들을 별도의 암호화된 파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증거만 확보하면 강태준과 최진규를 동시에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즉시 USB 드라이브에 파일을 복사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개인 클라우드에도 이중으로 백업을 해두었다. 모든 작업을 마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서울의 하늘이 흐릿한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거대한 빌딩 숲은 고요한 실루엣으로 잠겨 있었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며칠 밤을 샌 탓에 헬쑥해진 얼굴과 붉게 충혈된 눈. 하지만 그 눈은 승리에 대한 확신과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싸움에 대한 결의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괴물의 심장을 겨눌 비수를 손에 넣었다. 길고 험난한 싸움이 될 것이다. 강태준과 그의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녀를 막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전율이 솟구쳤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검사가 된 이유였고 그녀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야 할 정의였다. 그때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검찰청 앞 도로에는 몇 대의 차들이 드문드문 주차되어 있을 뿐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도로 건너편 어두운 골목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유독 그녀의 신경을 거슬렀다. 너무 늦은 시각이었기에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커튼을 치고 자리로 돌아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 검은 세단 안에서 누군가 망원 렌즈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날 이후 서지혜의 일상은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흥분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협이 자신을 옥죄어 오는 듯한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경계하며 주변을 살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위협은 없었다. 이틀이 지난 늦은 밤, 지혜는 산더미 같은 추가 자료를 검토한 후 무거운 몸을 이끌고 퇴근길에 나섰다. 텅 빈 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그녀는 오직 다가올 전쟁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녀의 낡은 세단이 한적한 강변북로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던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그녀의 차 뒤로 바짝 붙었다. 지혜는 무심코 속도를 조금 높여 거리를 벌리려 했지만 트럭은 마치 작정한 듯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스쳤다. 트럭은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오직 어둠 속에서 거대한 강철의 실루엣만으로도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순간 트럭이 굉음과 함께 그녀의 차 왼쪽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지혜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핸들을 간신히 움켜쥐었다. 차는 균형을 잃고 도로 위에서 위험하게 미끄러졌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조작해 자세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덤프트럭은 집요하게 두 번째, 세 번째 충돌을 가해왔다. 명백한 살해를 담은 공격이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마지막 충격에 그녀의 차는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져 나왔고 깨진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지혜는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매캐한 연기와 고통 속에서 겨우 의식을 차렸다. 그녀를 위협하던 덤프트럭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부서진 차창 밖을 보았다. 모든 것이 그날 밤 그녀가 사무실 창밖에서 느꼈던 섬뜩한 시선과 연결되고 있었다. 그들은 경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녀의 목숨을 노렸던 것이다. 병원 응급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지혜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의 태도는 미온적이기 짝이 없었다. 그는 지혜가 명백한 살인 미수 사건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뺑소니, 사고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요즘 밤길에 난폭 운전하는 트럭 기사들이 많습니다. 검사님께서도 운이 없으셨던 거죠. 저희가 CCTV를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범인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혼 없는 대답에서 지혜는 깊은 절망과 배신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몸에는 깁스를 하고 얼굴에는 상처를 입은 채 출근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동료들의 위로가 아니었다. 김 부장검사는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호출했다. 그는 지혜의 안위는 묻지도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 한 뭉치를 책상 위로 던졌다. 서 검사, 은성그룹 수사 말이야. 이쯤에서 덮는 게 좋겠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혜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지혜는 부러진 팔의 고통도 잊은 채 목소리를 높였다. 부장님,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경유착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는 고개를 저었다. 결정적 증거 자금 일부가 정치인 후원재단으로 들어간 것만으로는 부족해. 강태준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나.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조용히 종결해. 이건 명령이야. 그 순간 지혜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 그리고
직속상관의 수사 중단 압력, 최진규 의원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미 검찰 조직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믿었던 정의의 보루는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아무도 그녀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녀가 더 파고들수록 제2, 제3의 사고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혜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안에서 오기와 분노가 들끓었다. 이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단 하나의 선택지만이 남아있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모하며 어쩌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지도 모르는 방법. 바로 괴물의 소굴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이 모든 일의 배후이거나 적어도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를 직접 만나 단판을 짓고 그의 입에서 자백을 받아내거나 혹은 그를 흔들어 놓아 실수를 유발해야만 했다. 이것은 양떼 속으로 들어가는 늑대가 아니라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외로운 사냥꾼의 심정이었다. 지혜는 비서실을 통해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강태준 회장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의외로 약속은 너무나 쉽게 잡혔다. 다음 날 오후 지혜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압적으로 솟아있는 은성그룹 본사 빌딩 앞에 섰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마치 현대의 성체처럼 보였다. 화려한 로비는 대리석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엘리트 특유의 자신감이 넘쳤다. 지혜는 그 차가운 공기와 자신을 향하는 경계심 어린 시선들을 뚫고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마침내 마주한 회장실의 문이 열리자 지혜는 숨막히는 위압감에 순간적으로 호흡을 멈췄다. 사무실 전체가 서울의 정형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거대한 통유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의 중심에 강태준이 서 있었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실내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지혜를 마주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지혜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서지혜 검사님,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는지 짐작이 가는군요. 내게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을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지혜는 주눅들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강태준 회장님, 당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의 사고와 자신이 확보한 비자금 자료에 대해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녀는 강태준과 최진규 의원의 관계를 추궁하며 그를 범인으로 몰아세웠다. 그녀는 이판사판이었다. 어떻게든 그의 평정심을 깨뜨리고 싶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화를 내거나 부인하는 대신 희미한 조소를 입가에 띄운 채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지혜의 말이 끝나자 그는 천천히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가 위스키병을 꺼내 잔에 따랐다. 용감하시군요, 서 검사님. 하지만 당신은 지금 매우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건드린 것은 내 금고가 아니라 호랑이의 꼴이었으니까. 그는 위스키 잔을 들고 지혜에게 다가왔다. 그 돈, 우리 회사에서 나간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최진규에게 바친 상납금이 아니라 그를 잡기 위해 내가 던진 미끼였습니다. 최진규는 수년 전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우리 가족을 파멸시킨 장본인이니까요.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지혜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강태준의 눈빛이 순간 깊은 증오와 슬픔으로 흔들리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당신이 그 장부를 발견한 순간 당신은 최진규의 가장 위험한 제거 대상이 된 겁니다. 당신을 죽이려 했던 건 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진규의 하수인들이죠. 경찰도. 당신의 상사도 모두 그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지혜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가 어렴풋이 짐작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괴물의 입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지혜는 혼란 속에서 뒷걸음질 쳤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적인가? 아군인가?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고 마지막 한 걸음을 다가섰다. 그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오직 그녀만을 응시하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제안을 던졌다. 서지혜 검사, 당신을 죽이려는 자는 내가 아니라 최진규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도 오직 나 한 사람뿐입니다. 나와 손을 잡으시죠. 당신의 정의와 나의 복수. 우리의 목표는 같지 않습니까?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괴물이라고 믿었던 남자가 이제 그녀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그녀가 지금까지 지켜온 검사로서의 신념과 원칙은 모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잡지 않는다면 그녀에게 남는 것은 차가운 죽음뿐일 터였다. 그녀는 운명의 갈림길 앞에서 괴물의 손을 마주하고 서 있었다. 강태준의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서지혜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듯 혼란스러웠다. 검사로서의 자존심과 신념은 눈앞에 저 남자와 손을 잡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는 비록 최진규와 적대 관계일지라도 법의 테두리 밖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국을 건설한 또 다른 종류의 괴물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은 냉혹한 현실을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의 목숨을 노리는 위협은 실제했고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조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대로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녀는 언제 어디서 덤프트럭보다 더 끔찍한 위협과 마주하게 될지 몰랐다. 생존 본능이 그녀의 신념을 거세게 흔들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살아남아야만 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 뜬 것은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문구였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녀가 통화 버튼을 누르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섬뜩한 침묵만이 흘렀다. 그리고 몇 초 후 전화가 끊어지고 곧바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서지혜 검사 자택. 가스 누출 의심 사고 발생. 현재 경찰과 소방대 출동 중.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그녀의 집까지 이미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갔다는 그 순간 선택의 여지는 사라졌다.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보았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 깊고 차가웠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열어
힘겹게 말했다. 좋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최진규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일시적인 협력일 뿐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끝나면 당신 역시 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강태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물론입니다. 서 검사님, 그때까지 당신이 무사히 살아남는다면 말이죠.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곧이어 안경을 쓴 중년의 남자가 들어와 그들 앞에 섰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온몸에서 빈틈없는 전문성과 충성심이 느껴졌다. 안 실장입니다. 회장님, 강태준은 지혜를 향해 턱짓을 하며 명령했다. 안 실장, 지금부터 서 검사님을 내 펜트하우스로 모셔. 외부와는 철저히 차단하고 24시간 밀착 경호를 붙이도록. 검사님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필요한 모든 것은 즉시 조달하고 누구에게도 검사님의 행방이 노출되어서는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한 명령이었다. 안 실장은 지혜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인 후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지혜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태준의 세계로 끌려 들어갔다. 안 실장의 안내에 따라 그녀는 비밀 통로와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 간단한 짐이라도 챙기겠다고 했지만 안 실장은 이미 위험에 노출된 장소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결국 그녀는 입고 있던 옷과 핸드백 하나만을 가진 채 그의 채 올라타야만 했다. 그녀는 완벽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채 그의 성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강태준이 거주하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최상층 펜트하우스였다. 문이 열리는 순간 지혜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내부는 호텔 스위트룸을 연상시키는 극도로 호화롭고 미니멀한 공간이었다. 흙과 백을 기조로 한 인테리어는 차갑고 세련되었으며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아름답지만 영혼 없는 황금 감옥, 바로 그 자체였다. 안 실장은 그녀를 넓은 게스트 스위트룸으로 안내했다. 침실과 서재, 욕실까지 딸린 완벽한 독립 공간이었다.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인터폰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류와 생활용품은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 놓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오늘 밤 늦게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그럼 편히 쉬십시오. 그는 기계처럼 용건을 전달하고는 조용히 물러났다. 혼자 남겨진 지혜는 망견자실한 채 침대 위에 주저앉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거대한 악을 심판하겠다던 검사가 이제 그 악의 중심부에서 보호를 받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다음 며칠간 그녀는 그 황금 감옥 안에서 숨막히는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여전히 강태준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 밤에는 혹시 모를 침입에 대비해 문 앞에 의자를 받쳐놓고 잠이 들었고 낮에는 펜트하우스 구석구석을 탐색하며 숨겨진 카메라나 도청 장치가 있는지 살폈다. 물론 그녀의 노력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이 공간은 강태준의 통제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강태준의 행동은 그녀의 예상을 계속해서 빗나갔다. 그는 괴물이나 감시자처럼 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영역을 철저히 존중했다. 그는 결코 그녀의 허락 없이 스위트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마주칠 때마다 가벼운 목례만 할 뿐 불필요한 말을 걸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충분한 공간과 시간을 주며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다. 더욱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그의 세심한 배려였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방에는 여러 벌의 새 옷과 속옷, 화장품, 그리고 그녀가 평소 즐겨 읽던 법률 서적 몇 권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옷들은 모두 명품이었지만 화려하지 않고 그녀의 취향에 맞는 단정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그녀를 지켜본 사람처럼 정확한 선택이었다. 안 실장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그 배후에 강태준의 지시가 있었음을 모를 리 없었다. 식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최고급 호텔 요리 같은 음식들이 제공되었지만 그녀가 거의 손을 대지 않는 것을 본 이후로는 소박하고 정갈한 한식 상차림으로 바뀌었다. 그녀가 사고로 다친 팔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을 보고는 말없이 최고급 상처 치료 연구와 습윤 밴드를 그녀의 욕실에 가져다 놓기도 했다. 그의 이런 말없는 배려는 오히려 직설적인 위로나 동정보다 더 깊게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어느 날 밤, 지혜는 또다시 그날의 교통사고 악몽을 꾸었다. 굉음과 함께 자신을 덮쳐오던 거대한 덤프트럭의 형상에 놀라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서 검사님, 괜찮으십니까? 강태준의 목소리였다. 평소에 냉정함이 거친, 어딘지 모르게 인간적인 걱정이 묻어나는 음성이었다.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괜찮습니다. 그냥 악몽을 꿨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문 밖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한동안 문 밖을 떠나지 않고 서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문의 의자를 받치지 않고 잠이 들었다. 철옹성 같았던 그녀의 경계심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눈부신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불빛 아래 어디선가 자신을 노리는 적들이 암약하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가장 증오하고 의심했던 남자였다. 그는 여전히 속을 알 수 없는 위험한 인물이었지만 적어도 그녀가 생각했던 단순한 괴물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적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곁에 있는 이 복잡하고 모순적인 남자를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을. 황금 감옥에서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다. 서지혜가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서 불안한 안정을 찾아가고 있을 무렵 보이지 않는 적의 수사망은 도시 전체를 촘촘히 엮으며 그녀를 향해 뻗어오고 있었다. 국회의사당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진규 의원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며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부패한 경찰 고위 간부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최진규의 목소리는 뱀처럼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서슬 퍼런 살기가 담겨 있었다. 아직도 그 계집애 하나 찾아내지 못했단 말인가. 검사 한 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증발이라도 했단 말이야. 그의 질책에 경찰 간부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모든 병원 기록과 CCTV를 샅샅이 뒤졌지만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최진규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며 명령했다. 어떻게든 찾아내. 경찰력이 안 되면 내가 아는 다른 친구들을 써서라도 그 애가 가진 증거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반드시 입을 막아야 해. 그 시각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외부의 혼란과는 단절된 고요한 폭풍의 눈과 같았다. 거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서울 시내의 교통망과 통신 기록을 보여주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안 실장은 강태준과 서지혜 앞에서 현재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었다. 최진규 측에서 총력을 다해 서 검사님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검사님의 지인과 가족들은 물론 검찰청 동료들까지 미행과 감시가 붙었습니다. 디지털 기록은 저희 쪽에서 모두 차단했지만 이제 인력을 동원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수색 범위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지혜는 스크린에 떠있는 자신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다. 전국에 수배된 범죄자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가 가진 법과 시스템에 대한 지식은 이처럼 원초적이고 무자비한 위협 앞에서는 무력하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옆에 선 강태준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복잡한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그랜드 마스터 같았다. 그는 안 실장에게 몇 가지 간결한 지시를 내렸다. 부산 해운대의 호텔에서 서 검사 명의로 예약과 결제를 진행해 그쪽으로 추격조의 시선을 돌려 그리고 검찰청 내부 협력자를 통해 서 검사가 지방으로 비밀 수사를 떠났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마지막으로 검사님 댁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놈들 신원 파악해서 조용히 경고해줘. 아직은 우리가 먼저 발톱을 드러낼 때가 아니니. 그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고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겨졌다. 지혜는 그의 전략적인 일 처리 방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수사 서류와 법조항을 무기로 싸워왔다면 그는 정보와 자본 그리고 사람을 이용해 거대한 방패와 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가 가진 힘의 실체를 목격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많은 재벌 회장의 권력이 아니었다. 국가정보기관의 버금가는 정보력과 최정예 군사 조직을 연상시키는 실행력을 갖춘 그야말로 하나의 독립된 왕국이었다. 며칠 후 최진규의 수색망이 교란된 틈을 타 작은 위기가 찾아왔다. 지혜를 펜트하우스로 처음 안내했던 은성그룹의 말단 수행비서 한 명이 퇴근길에 정체불명의 사내들에게 납치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사전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잠복해 있던 강태준의 경호팀이 즉각 개입하여 상황은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안 실장은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보고했다. 영상 속에서 경호팀은 그림자처럼 나타나 순식간에 괴한들을 제압하고 직원을 안전하게 빼돌렸다. 지혜는 모니터 속의 폭력적인 장면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아이러니한 안도감을 느꼈다. 저 무자비한 효율성이 지금은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강태준은 영상을 보고 난 후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최진규가 이제 꽤나 초조해진 모양이군. 꼬리가 길어지고 있어. 그는 지혜를 돌아보며 물었다. 서 검사, 당신이 최진규라면 다음은 어딜 노릴 것 같나? 당신은 검사로서 그의 사고방식을 나보다 더 잘 알 텐데. 그의 질문은 지혜에 잠자고 있던 검사로서의 본능을 일깨웠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녀 역시 자신의 무기를 사용해야만 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그는 공권력을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인물입니다. 공식적인 수사망이 막혔으니 이제 비공식적인 라인을 이용하겠죠. 특히 저처럼 젊고 연줄 없는 검사들을 감시하고 압박하는 데는 선배들을 이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마 특수부 내에 저와 가까웠던 후배나 동기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할 겁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다. 며칠 뒤 박민수 수사관이 의도적으로 지혜에게 접근하려다 경호팀에 의해 차단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불안에 떨고 있었고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이 분명했다. 지혜는 자신 때문에 애꿎은 후배까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강태준은 오히려 그녀의 통찰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보호자와 피보호자를 넘어 점차 전략적 동반자로 변해가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지혜는 거실에서 복잡한 사건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거실로 나온 강태준이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는 그녀가 보고 있던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법과 절차, 당신이 믿는 세상의 규칙이지. 하지만 최진규 같은 괴물을 상대할 때는 그 규칙이 오히려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뿐이야. 그는 규칙을 만드는 자이지 지키는 자가 아니니까. 그는 스크린을 전환시켜 최진규를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뻗어나간 인물 관계도를 보여주었다. 정계, 재계, 법조계, 심지어 언론계까지 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런 괴물을 잡으려면 법전 뒤에 숨어서는 안 돼. 더 똑똑하고, 더 치밀하고, 때로는 더 무자비한 괴물이 되어야만 해. 그것이 내가 지난 10수년간 살아온 방식이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냉정한 현실인식이 뒤섞여 있었다. 지혜는 그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믿었던 정의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부패에 취약한지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차가운 가면이 씌워져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처절한 복수심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 그는 괴물일지 몰라도 적어도 그에게는 자신만의 확고한 대의 명분이 있었다. 그날 밤 모든 위협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펜트하우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잠 못 이루고 창밖을 보던 지혜에게 강태준이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그녀는 말없이 잔을 받아들었다. 뜨거운 온기가 손가락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이 황금 감옥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안전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곳은 더 이상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는 유일한 요새였다. 그리고 그 요새의 주인인 저 남자는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괴물이 아닌 거대한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압도적인 수호자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외부의 위협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방어적인 긴장에서 치밀한 전략 수립 단계로 전환되었다. 강태준은 서지혜를 자신의 개인 서재로 안내했다. 그곳은 호화로운 거실과는 달리 수천 권의 장서와 최첨단 정보 분석 장비들이 가득한 그의 두뇌와도 같은 공간이었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 위에는 최진규를 중심으로 한 복잡한 관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동등한 파트너로서 마주 앉았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최진규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지혜는 검사로서의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최진규가 연루된 과거 사건 파일들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들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법적인 허점과 증거인멸의 패턴을 찾아내려 애썼다. 반면 강태준은 자신이 가진 막강한 정보망을 총동원해 그의 숨겨진 재산과 차명 계좌 그리고 비밀스러운 회동 내역들을 스크린 위에 띄웠다. 법의 세계와 그림자의 세계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완벽하게 결합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최진규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주도면밀한 인물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권력의 중심부에서 생존해온 노련한 포식자였다. 그의 공식적인 재산은 깨끗했고
불법적인 자금은 여러 단계의 차명 계좌와 유령 회사를 거치며 완벽하게 세탁되었다. 그의 주변 인물들은 입이 무거운 충신이거나 혹은 약점이 잡혀 절대 배신할 수 없는 자들 뿐이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혜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법의 잣대로는 결코 저 거대한 악을 심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좌절감이 그녀를 덮쳤다. 강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그것만으로는 뿌리 깊은 정치적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두 사람의 좌절감이 감돌았다. 그들은 거대한 벽 앞에서 길을 잃은 듯했다. 그러던 중 지혜는 수많은 기업 비리 사건 파일들 속에서 15년도 더 된 낡은 사건 하나를 발견했다. 유진건설 부도 및 적대적 인수합병 사건. 당시 유망한 중견 건설사였던 유진건설이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와 갑작스러운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고 경쟁사의 헐값에 넘어간 사건이었다. 사건 기록에는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를 받자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간략하게 적혀 있었다. 너무나 흔한 기업의 몰락 스토리였기에 그녀는 별 생각 없이 참고 자료로 분류해 두었다. 그날 밤 자료를 정리하던 지혜가 무심코 그 사건을 입에 올렸다. 최진규가 과거 시의원으로 재직할 때 유진건설이라는 회사와 관련된 도시개발 사업을 주도했었군요. 이 회사. 대표이사 자살로 공중분해되었던데 혹시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태준의 움직임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언제나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던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감정의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지혜는 똑똑히 보았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깊은 고통과 얼음 같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더니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유진건설. 그 회사가 바로 내 아버님의 회사였어. 그의 고백에 지혜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이 의도치 않게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음을 깨달았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자신이 왜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는 정직하고 성실한 기업인이었다. 평생을 바쳐 유진건설을 건실한 회사로 키워냈다. 하지만 당시 재개발 사업에 이권을 노리던 최진규가 경쟁사와 손을 잡고 아버지를 음해하기 시작했다. 최진규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유진건설의 모든 대출기를 막아버렸고 동시에 아버지가 횡령을 저질렀다는 거짓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 순식간에 회사는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최진규는 아버지를 찾아와 회사를 헐값에 넘기라고 협박했어. 아버지는 평생의 피와 땀이 담긴 회사를 넘겨줄 수 없다며 끝까지 버티셨지. 그러자 그들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 아버지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버린 거야.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셨는데 그 배신감과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시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의 가족은 한순간에 길거리로 나앉았다. 그는 명문대학을 중퇴하고 공사판을 전전하며 어린 동생과 병든 어머니를 부양해야 했다. 하지만 몇 년 후 어머니마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날 그는 잿더미 위에서 맹세했다. 언젠가 반드시 최고의 자리에 올라 최진규와 그 일당들이 아버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권력과 명예, 그리고 자유를 송두리째 파괴해버리겠다고. 그것이 그가 괴물이 되어 살아남은 이유였다. 지혜는 숙연한 침묵 속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이제야 강태준이라는 인물의 모든 조각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냉혹함은 상처를 가리기 위한 갑옷이었고, 그의 무자비함은 복수를 위한 칼날이었다. 그는 타락한 권력의 희생자였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고독한 복수자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마지막 의심과 경계심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연민과 동질감이 자리 잡았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의 교착 상태를 풀어줄 결정적인 실마리였다. 강태준은 당시 아버지의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 가짜 장부를 만들었던 재무이사 이정훈이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정훈은 아버지와 막역한 사이였지만 사건 직후 거액의 돈과 함께 종적을 감췄다. 모두가 그를 공범으로 알고 있지만 강태준은 그가 최진규에게 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거짓 증거를 만들었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만약 이정훈을 찾는다면, 그가 모든 진실을 증언해 준다면 최진규의 과거 범죄를 입증할 수 있어 15년 전의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버릴 수 있을 거요. 강태준의 눈이 다시금 날카로운 빛을 되찾았다. 절망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한 것이다. 지혜 역시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이것은 이제 강태준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었다. 묻혀버린 진실을 파헤치고 억울하게 죽어간 한 남자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것. 그것은 그녀가 검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했다. 그녀는 낡은 유진건설 사건 파일 위로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녀의 행동에 강태준의 시선이 머물렀다. 회장님, 우리가 이정훈 씨를 찾아내죠. 그리고 당신의 아버님의 억울함을 우리가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사용한 우리라는 단어는 서재 안에 공기를 미묘하게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더 이상 임시적인 협력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었다. 그의 비극적인 과거 위에서 마침내 그들의 연대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단단하게 벼려지고 있었다. 강태준의 고백 이후 서재는 두 사람의 새로운 작전 본부가 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15년 전 사라진 유진건설의 재무이사 이정훈을 찾는 것. 안 실장이 이끄는 은성그룹의 정보팀이 24시간 가동되었다. 낡은 사진 한 장을 기반으로 한 안면 인식 기술, 과거의 금융기록 추적, 출입국 기록 대조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총동원되었다. 지혜와 태준은 밤낮으로 모니터 앞에 앉아 수없이 많은 데이터 속에서 단 하나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몰두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혜는 강태준의 새로운 면모들을 발견했다. 그는 단순히 냉철한 전략가일 뿐만 아니라 목표를 향한 무서운 집중력과 인내심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우면서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팀을 독려하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지혜는 그가 어떻게 잿더미 속에서 일어나 거대한 은성그룹을 일구어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동맹을 넘어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는 전우회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평온한 오후, 펜트하우스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화재 경보기였다. 하지만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고 어디에서도 연기나 불길은 보이지 않았다. 안 실장은 즉시 인터폰을 통해 보고했다.
회장님, 함정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경보 시스템을 해킹했습니다. 지금 건물 전체가 비상 상태에 돌입했고 모든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최진규의 끈앞풀들이 회장님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꾸민 짓입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 초고층 빌딩 안에 고립된 채로 적들의 포위망이 좁혀오기를 기다릴 수는 없었다. 강태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결단을 내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다. 안 실장은 경호팀을 이끌고 정문으로 나가 소란을 피우며 놈들의 시선을 끌어 나는 서 검사님과 함께 비상 통로를 통해 빠져나가겠다. 지혜가 위험하다며 만류하려 했지만 그는 단호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내가 직접 당신을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해. 그는 서재의 거대한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문을 열었다. 좁고 어두운 비상 계단이 아래로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강태준은 앞장서서 지혜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의 크고 단단한 손에서 전해져 오는 힘에 그녀는 불안한 와중에도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들은 건물의 복잡한 서비스 통로와 배관이 얽힌 어두운 공간을 따라 아래로, 더 아래로 향했다. 밖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 멀게만 느껴졌다. 지하 주차장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소방관 복장을 한 2명의 사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인명을 구조하러 온 소방관의 그것이 아니었다. 살기가 번뜩이는 킬러의 눈빛이었다. 강태준 회장님, 최 의원님께서 당신께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시는군요. 그들이 품 안에서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꺼내드는 순간 강태준은 지혜를 자신의 등 뒤로 밀치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괴한들에게 몸을 날렸다. 그의 움직임은 맹수처럼 빠르고 간결했다. 그는 단순한 경영인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단련해온 전투 기술이 그의 몸에 배어 있었다. 순식간에 2명의 괴한을 제압한 그는 지혜의 손을 다시 잡고 주차장 구석에 세워져 있던 눈에 띄지 않는 낡은 국산차에 올라탔다. 차는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와 혼란스러운 도시의 거리 속으로 스며들었다. 지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금 전 눈앞에서 벌어진 목숨을 건 사투를 믿을 수 없다는 듯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인 서울의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계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였다. 강태준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아주 오래전부터 마련해둔 은신처였다. 내부는 최소한의 가구만 갖춰져 있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바깥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고요한 섬과 같은 공간이었다. 긴장이 풀리자 2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혜는 부엌으로가 물을 마셨다. 조금 전의 격투로 인해 강태준의 와이셔츠 소매가 찢어지고 팔뚝에 긁힌 상처가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구급 상자를 찾아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상처가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그녀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강태준은 미세하게 몸을 굳혔다. 타인의 따뜻한 손길을 받아본 것이 아주 오랜만인 사람처럼 그의 통제된 갑옷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을 본 지혜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이렇게 항상 모든 것을 의심하고 경계하면서 사는 삶, 힘들지 않으세요? 그녀의 질문에 그는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 깊은 피로와 고독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지난 10수년간 나에게 삶은 전쟁 그 자체였으니까. 믿을 사람도, 의지할 것도 없이 오직 나 자신만을 믿고 싸워왔소. 그는 고개를 돌려 지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솔했다. 그런데 이상하지.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당신을 지키는 일이 내게 새로운 의미가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소. 당신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아. 당신이라는 정의가 부서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이건 내 복수 계획에는 없던 변수인데 말이야. 그의 담담한 고백은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지혜의 마음에 와 닿았다. 그의 고백 속에서 지혜는 비로소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심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괴물이 아니었다.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갈망해온 상처 입은 한 인간일 뿐이었다. 두 사람의 동맹은 이제 생존과 복수라는 목표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이해하는 인간적인 교감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전문적인 동맹 관계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다. 고요한 은신처의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다. 안 실장으로부터 건물이 다시 안전해졌다는 연락이 오자 그들은 펜트하우스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아파트를 나서기 전 복도를 걷던 강태준이 무심코 지혜의 손을 잡았다. 놀란 그녀가 그를 쳐다보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눈을 잠시 응시하다가 이내 손을 놓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수많은 감정과 말없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기묘한 동거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황금 감옥은 이제 그들 두 사람만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가고 있었다. 은신처에서의 하룻밤은 강태준과 서지혜의 관계에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후 그들 사이를 감돌던 보이지 않는 벽은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목적을 위한 동맹이 아니라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진심을 공유한 유일한 파트너였다. 서재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지만 그들의 눈빛은 공동의 목표를 향한 결의로 더욱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작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마침내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정보팀의 추적에 한 줄기 빛이 보였다. 안 실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찾아낸 것 같습니다. 이정훈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스크린에 한 남자의 사진이 떠올랐다. 그는 박선우라는 가명으로 남쪽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다. 15년의 세월이 흘러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낡은 인사기록 카드 속 이정훈의 젊은 시절 모습과 인공지능이 분석한 안면 특징이 높은 확률로 일치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은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열쇠의 위치를 알아낸 것이다. 하지만 흥분은 잠시였다. 곧이어 어떻게 그에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남았다. 강태준은 즉각 경호팀을 투입해 마을 전체를 봉쇄하고 이정훈의 신병을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15년을 도망쳐온 그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고 최진규의 손길이 먼저 닿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의 주장은 지극히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그는 겁을 먹고 입을 열지 않거나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15년간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힘으로 그를 누르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겁니다. 그녀는 검사로서 수많은 피의자들을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정훈에게는 법적인 강제나 물리적인 위협이 아닌 심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혼자서. 비공식적으로 그를 만나겠습니다. 검사의 신분이 아니라. 억울하게 돌아가신 한 남자의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으로서 그를 설득하겠습니다. 그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입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난번의 습격 사건 이후 그는 지혜를 단 한순간도 자신의 통제권 밖으로 내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절대 안 돼. 너무 위험해. 그의 단호한 반대에 지혜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이건 제 역할입니다. 당신이 정보와 힘으로 저를 지켜주셨다면 이제는 제가 가진 법과 설득의 기술로 이 싸움에 기여할 차례입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맞부딪혔다. 그것은 불신이나 대립이 아닌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기에 생겨나는 진지한 논쟁이었다. 긴 침묵 끝에 먼저 양보한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지혜의 눈빛에서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읽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이 전쟁을 함께 이끄는 동등한 파트너임을 인정해야만 했다. 좋소. 당신의 뜻대로 하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는 거대한 지도 위에 이정훈이 있는 바닷가 마을을 띄웠다. 당신이 그를 만나는 동안 안 실장과 우리 팀은 마을 외곽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할 거요.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거요. 아주 작은 위협이라도 감지되면 즉시 개입하겠소. 그것은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완벽한 타협안이었다. 지혜는 설득을, 강태준은 보안을 책임진다. 그들은 즉시 세부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지혜는 이정훈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그에게 건넬 첫 마디부터 마지막 질문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 강태준과 안 실장은 위성사진과 지형도를 이용해 감시 포스트와 비상 탈출로를 지정하는 등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보안 계획을 세웠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의 협력은 빈틈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출발하기 전날 밤, 강태준은 지혜에게 작은 만년필 하나를 건넸다. 평범한 만년필처럼 보이지만 초소형 통신장치와 GPS 추적기가 내장되어 있어.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뚜껑의 버튼을 누르시오. 5분 안에 내가 나타날 테니. 그의 딱딱한 말투와는 달리 그것을 건네는 그의 손길과 눈빛은 드어없이 진지하고 따뜻했다. 반드시 무사히 돌아와야 하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지혜의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다. 다음 날 지혜는 평범한 여행객처럼 차림을 하고 KTX에 몸을 실었다. 기차가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 풍경 속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믿고 이 위험한 임무를 맡긴 한 남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마을은 소박하고 평화로웠다. 짠내 섞인 바닷바람과 갈매기 소리가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해변가 골목에 자리한 시간의 책방이라는 작은 서점을 찾아냈다. 서점 안. 희끗희끗한 머리에 초췌한 노인이 먼지를 털며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바로 이정훈, 아니 박선우였다. 지혜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법률 서적 코너 앞에 섰다. 그녀의 등장에 노인의 눈빛이 순간 경계심으로 날카로워졌다. 지혜는 책을 고르는 척하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15년 전 유진건설의 재무장부는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이정훈 씨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노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모든 것을 부정하며 그녀를 내쫓으려 했다. 하지만 지혜는 그의 팔을 붙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을 체포하러 온 검사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강만호 회장님의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에 이정훈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지혜는 품속에서 강만호 회장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 옛 주군의 모습을 본 이정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십 년간 그를 짓눌러 왔던 죄책감과 진실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다. 최진규가 자신의 가족을 빌미로 협박하여 거짓 장부를 만들게 했던 과정,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껏 죽은 듯이 숨어 지내야 했던 고통의 세월을,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내놓았다. 그들이 진짜 장부를 모두 폐기한 줄 알았겠지만 목숨을 걸고 원본 하나를 빼돌렸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위해 그는 서점 가장 깊숙한 곳, 낡은 금고 안에서 먼지 쌓인 회계장부 원본을 꺼내왔다. 그것은 최진규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지혜는 만년필의 통신장치를 통해 강태준에게 상황을 알렸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마침내 그들은 괴물을 심판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지혜와 이정훈은 곧바로 도착한 안 실장과 경호팀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마을을 빠져나왔다.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 차 안에서 지혜는 강태준과 통화했다. 승리의 흥분과 안도감이 두 사람의 목소리에 가득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결전뿐이었다. 계획대로 진행하지. 당신은 검찰에서, 나는 은성그룹 주주총회에서 동시에 최진규의 숨통을 끊는 거야. 강태준의 목소리가 통신장치를 통해 낮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다. 심판의 날. D-Day의 아침이 밝았다. 도시의 공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그 평온한 표면 아래에서는 모든 것을 뒤바꿀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태동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마련해준 안전가옥에서 서지혜는 오랜만에 검사로서의 제복을 갖춰 입었다. 빳빳한 옷깃과 어깨에 달린 계급장은 그녀에게 지난 몇 주간 잊고 있었던 공권력의 무게와 책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그녀의 곁에는 신변보호 프로그램 아래 철저히 보호받고 있는 이정훈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지혜는 마지막으로 체포영장과 수사 서류들을 검토했다. 그녀의 눈빛은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차갑고 단단했다. 더 이상 그녀는 목숨을 위협받던 고립무원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을 단죄하기 위해 칼날을 품은 대한민국 검사 서지혜였다. 그녀의 뒤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소수의 동료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비장한 각오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부패한 상부 몰래 이번 작전을 극비리에 준비해왔다. 같은 시각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에서 강태준 역시 자신만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 짙은 남색의 맞춤 정장과 완벽하게 맨 넥타이는 그에게 있어 전장으로 향하는 장수의 갑주와도 같았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이 일궈낸 왕국,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15년간 오직 이날만을 위해,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왔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의 처절했던 과거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안 실장이 그의 뒤에 서서 마지막 보고를 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주주총회장에는 국내외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도착했고 최진규 의원 역시 귀빈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저희 쪽 증거 영상과 자료는 방송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신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맹렬한 투지로 불타고 있었다. 오늘 그는 괴물의 가면을 쓰고 괴물을 사냥할 것이다. 은성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특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수백 명의 투자자들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의 가장 좋은 자리에는 최진규 의원이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은성그룹과의 새로운 공공사업 파트너십 발표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강태준을 압박하여 얻어낸 결과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며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관망하고 있었다. 주주총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자가 강태준 회장을 소개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그가 단상 위로 걸어 올라왔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하는 묵직한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투자자들은 그가 당연히 회사의 비전과 수익률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부터 꺼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업이 아닌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장내는 순간 술렁였다. 강태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정직하게 기업을 일구었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점차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최진규를 향해 있었다. 하지만 어떤 파트너십은 신뢰가 아닌 부패와 협잡, 그리고 피 위에 세워지기도 합니다. 어떤 자들은 권력이라는 칼을 휘둘러 정직한 기업인의 목숨을 빼앗고 그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는 순간 그는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의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에 재무제표 대신 하나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초췌한 모습의 이정훈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15년 전 최진규가 자신의 가족을 협박하여 어떻게 강만호 회장에게 횡령 누명을 씌웠는지를 상세하게 증언했다. 동시에 화면에는 당시의 비밀 회계장부 원본이 스캔되어 나타났고 돈이 최진규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붉은 선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었다. 볼륨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고 투자자들은 경악과 충격 속에서 웅성거렸다. 최진규의 얼굴은 자신만만한 미소에서 창백한 경악으로 이내 시뻘건 분노로 변해갔다. 거짓말이야. 저건 모두 날 음해하기 위한 조작이야. 그는 고함을 지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의 수행원들이 그를 보호하며 필사적으로 탈출로를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앞길은 이미 막혀 있었다.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며 제복을 입은 서지혜가 수사관들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종지부를 찍는 마침표와도 같았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고 모든 시선이 법과 정의의 화신처럼 보이는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그 어떤 동요도 없이 오직 한 사람만을 응시하며 인파를 뚫고 걸어갔다. 그녀는 얼어붙은 차에 서 있는 최진규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차갑고 맑은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장내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진규 씨,
당신을 15년 전 유진건설 강만호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영장을 내밀었고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다. 철컥 하는 금속성 소리는 한 시대의 권력자가 몰락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저항하던 최진규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순간 혼란스러운 군중 너머로 서지혜의 시선이 단상 위에 서 있는 강태준의 시선과 마주쳤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눈 맞춤 속에는 그들이 함께 겪어온 모든 시련과 마침내 이루어낸 승리에 대한 깊은 교감이 담겨 있었다. 그의 복수와 그녀의 정의는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최진규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호송채 처박히는 모습으로 한 시대가 저물고 있었다. 그의 몰락은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 무너지는 신호탄이었다. 단상 위에서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던 강태준의 굳었던 얼굴에 비로소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아래 혼란의 한복판에서 굳건히 서 있는 서지혜의 모습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다시 세워진 정의의 상징처럼 보였다. 괴물은 마침내 우리에 갇혔다. 최진규의 극적인 체포 이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을 쏟아냈고 그의 비호 아래 암약하던 부패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되며 거대한 카르텔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지혜 검사는 일약 정의의 여신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 검찰청으로 복귀하여 밤낮 없이 이어지는 강도 높은 수사를 지휘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강태준 역시 은성그룹의 회장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15년간의 수권을 풀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환희 대신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서지혜와 거리를 두었지만 안 실장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안전을 계속해서 확인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구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며 최진규라는 늙은 호랑이는 결코 순순히 발톱을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독방 안에서 최진규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뉴스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권력의 탑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그는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모든 것을 잃은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서지혜라는 한 여자에 대한 지독한 증오와 파멸적인 복수심뿐이었다. 그는 이대로 혼자 죽을 수 없었다. 최진규는 아직 그에게 충성을 바치는 마지막 수족,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외부로 전달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서지혜를 제거하라. 내 남은 전 재산을 대가로 지불하겠다. 그것은 더 이상 전략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가 세상에 던지는 마지막 발악이자 동귀여진을 각오한 도끼서린 저주였다. 한편 최진규의 구속으로 모든 위협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검찰 수뇌부는 서지혜에게 배정되었던 특별 경호를 해제했다. 그녀 역시 언제까지나 특별한 보호 아래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강태준은 안 실장을 통해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전했다. 지혜는 그의 과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운명의 그날 밤, 지혜는 산더미 같은 수사 기록에 파묻혀 있다가 가장 마지막으로 청사를 나섰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주차장은 유난히 어둡고 고요했다. 자신의 차로 다가서는 순간 등 뒤에서 어둠보다 더 짙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솟아났다. 지혜가 위험을 감지하고 돌아보기도 전에 괴한은 이미 그녀의 목에 차가운 칼날을 들이대고 있었다. 서지혜 검사, 최 의원님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선물이다. 남자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오직 살인만을 위해 훈련된 자의 것이었다. 지혜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저항할 틈도 소리 지를 틈도 없었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덮쳐왔다. 바로 그 순간 킥 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친 듯한 속도로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헤드라이트의 눈부신 불빛에 암살자의 눈이 잠시 멀었다.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차에서 뛰어내린 강태준이 맹수처럼 암살자에게 몸을 날렸다. 그는 지혜가 위험에 처했다는 안 실장의 긴급 보고를 받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직접 차를 몰고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주차장에서는 처절한 사투가 벌어졌다. 강태준은 단련된 싸움꾼이었지만 상대는 오직 살인만을 위해 고용된 프로였다. 싸움은 일방적이지 않았다. 암살자의 날카로운 칼날이 강태준의 옆구리를 스치며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오직 지혜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움직였다. 그가 암살자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또 다른 괴한들이 나타나 그를 지원하러 온 안 실장과 경호원들의 발을 묶었다. 모든 것이 지혜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 치열한 격투 끝에 암살자는 강태준에게서 잠시 벗어나 다시 한번 지혜를 향해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피할 수 없는 공격. 지혜는 공포 속에서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와 닿은 것은 차가운 칼날이 아닌 단단하고 따뜻한 무언가였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강태준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그녀 대신 칼을 온몸으로 받아낸 것이었다. 암살자의 칼날은 그의 어깨 깊숙이 박혀 있었다. 억눌린 신음과 함께 그의 무릎이 휘청거렸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암살자의 팔을 붙잡고 그를 제압했다. 그 직후 안 실장과 경호팀이 달려와 상황을 완전히 정리했다. 회장님, 강 회장님. 지혜의 비명이 텅 빈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그의 몸을 필사적으로 부축했다. 그의 뜨거운 피가 그녀의 손과 옷을 흥건히 적셨다. 한때 괴물이라 믿었던 남자가 이제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것이다. 강력하고 냉철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고통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연약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역할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제 그녀가 그를 지켜야만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처 부위를 필사적으로 압박하며 울부짖었다. 정신 차려요, 제발. 눈 좀 떠봐요. 119 불러, 빨리. 그녀의 목소리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절박한 공포로 갈라져 나왔다.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지혜는 의식은 잃어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정의를 향한 길은 어느새 이 남자의 삶과 너무나 깊숙이 얽혀버렸다. 그리고 그가 없는 세상은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 같았다. 병원 복도. 수술실에 붉은 등이 켜지고
그녀는 그의 피가 묻은 옷을 입은 채 하염없이 기다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단 하나의 기도만이 간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제발, 그를 살려주세요. 시간은 병원의 하얀 복도 위에서 더디게 흘러갔다. 수술실의 붉은 등은 꺼졌고 강태주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서지혜는 그의 병실을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켰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잠든 그의 모습을 보며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을 필름처럼 되돌아보았다. 괴물인 줄 알았던 남자, 자신을 황금 감옥에 가두었던 남자, 그리고 결국 자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진 남자. 그녀의 마음속에서 더 이상 그를 향한 의심이나 경계심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빚진 마음과 애틋함, 그리고 그가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정의는 혼자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었다는 것을. 그의 그림자가, 그의 힘이, 그리고 그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녀의 정의는 시작도 하기 전에 꺾여버렸을 것이다. 그녀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천이 없는 듯 차가웠지만 그녀는 자신의 온기로 그를 들여놓은 듯 손을 놓지 않았다. 안 실장은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와 지혜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회사의 일들을 보고했다. 그는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지혜는 그의 눈빛에서 회장에 대한 깊은 충성심과 걱정을 읽을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회장님을 모신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오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복수와 회사, 두 가지만을 위해 달려오셨죠. 하지만 검사님을 만난 이후로 회장님께서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칠이 흐른 어느 새벽, 지혜가 그의 곁에서 잠시 졸고 있을 때였다. 희미한 인기척에 그녀가 눈을 떴다. 강태준이 힘겹게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듯 그의 시선은 흐릿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힘을 쥐어짜 첫 마디를 내뱉었다. 당신은 괜찮소. 그 순간 지혜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남자의 첫 마디가 자신의 안부를 묻는 말이라니. 그의 회복은 더뎠지만 꾸준했다. 그가 병원에 있는 동안 바깥 세상은 마지막 격변을 겪고 있었다. 최진규의 살인교사 혐의는 그의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낙인 찍힌 그는 결국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거대한 부패의 나무는 뿌리째 뽑혔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의의 시대를 맞이하는 듯했다. 모든 뉴스는 서지혜 검사의 이름을 연호했지만 그녀는 어떤 승리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병실에 누워있는 한 남자에게로만 향해 있었다. 한 달 후 강태준은 마침내 퇴원했다. 세상의 소란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다. 그는 복잡한 서울을 떠나 지혜와 함께 이정훈을 만났던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가 오래전에 사들인 작은 별장이 있었다. 복수를 위해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그만의 안식처였다. 두 사람은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테라스에 앉아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가졌다. 오랜 침묵 끝에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복수가 끝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빈 것 같군. 어쩌면 내 삶의 목표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허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생각이오? 영웅이 된 기분은 어떻소? 지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 제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할 겁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요. 예전에 저는 흑백 논리만으로 세상을 보는 오만한 검사였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죠. 때로는 정의를 위해 회색지대를 걸어야만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그녀의 말에 강태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앞날은 평범한 연인들의 그것과는 다를 것이다. 강태준은 여전히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총수였고, 지혜는 부패와 싸워야 하는 검사였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정의할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진 파트너십이었다. 강태준은 말했다. 은성그룹은 이제 달라질 거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당신이 지키려는 세상에 보탬이 되는 기업으로 만들겠소. 당신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상을 바꾼다면 나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당신을 돕고 당신의 세상을 지키겠소. 그것이 내가 찾은 새로운 삶의 목표인 것 같소. 그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사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사는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위급한 상황에서 서로를 붙잡던 필사적인 손길이 아니었다. 앞으로의 모든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조용하지만 강한 약속이 담긴 손길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수평선 너머로 저물어가는 붉은 석양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어두운 밤이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혜는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았다. 한때는 그를 냉혹하고 무자비한 괴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는 지옥 같은 과거를 딛고 일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갈망했던 상처 입은 영혼이었으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꺼이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단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오직 그녀만을 위한 단 한 사람의 기사였다.